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김은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간 말씀 듣겠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를 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와 연무, 방무, 미세먼지까지 주행이 어렵고 그런 만큼 돌발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 나들목 진입내부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서초와 양재 사이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복사고로 지금 3개 차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나 남양주 나가는 길 짧은 구간이지만 많이 밀립니다. 묵동 나들목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구간 정체 보여줍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미국 증시 상당히 큰 폭으로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네, 그 테이퍼링 우려도 있고 그 버블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그 경제지표 부진이 계속 이어졌지만 현지 시간으로 24일 그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5.83포인트 0.66% 상승해서 16,209.1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2%, 나스닥 지수도 0.69%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에 1858선을 돌파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52.7로 1월에 그 56.7을 밑돌았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경제지표 부진을 폭설 한파 등 그 일시적 요인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개별 종목들이 선전해 장을 이끌었는데요. 블랙베리는 윈도폰에서도 그 자사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서 6%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 모터스도 파나소닉과 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소식에 4%가량 뛰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왓츠업 메신저를 1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그 페이스북과 또 구글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무역 대국이 되었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과 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그 상품 무역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작년 상품 무역 총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4조 1,600억 달러로 미국의 3조 8,839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다만 그 서비스까지 합친 걸로는 여전히 미국 1위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합한 교역 규모는 미국이 5조 162억 달러로 중국의 4조 6,996억 달러를 앞섰습니다. 세계 공장인 중국이 상품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질렀지만 첨단 기술이나 특허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이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 고급 인력이 창업을 할 때는 정부가 최대 9억까지 지원한다면서요? 네, 어제 그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그 교수나 연구원 등 그 고급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벤처캐피탈, 또 엔젤 투자자 등이 그 민간에서 먼저 1억 원을 투자하는 창업기업이 있으면 정부가 연구개발비 등으로 3년간 최대 9억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 3년간 그 망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때 기업들을 도와서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그 교수, 연구원 등 고급 기술 인력이 세우는 창업기업이고요. 매년 150개가량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매년 150개 같으면 그 돈이 또 상당하군요.
한 300억 정도를 쓴다라 이런 얘기군요. 이 삼성전자가 밤사이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5를 공개했죠. 이 갤럭시 S4는 기대보다 덜 팔렸다는데, 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삼성이 오늘 새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 S5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5.1인치 그 화면을 장착했습니다. 그 갤럭시 S4의 그 4.99인치보다 약간 더 커졌고요. 또 패블릿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갤럭시 노트 첫 모델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또 지문 인식 기능을 추가했고 생활 방수 방진 기능도 넣었습니다. 카메라는 1600만 화소를 탑재를 했고요. 심박 센서를 넘어서 그 실시간으로 심박 체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또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을 해서 사용자가 자기 운동량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대신에 카메라 기능과 배터리 수명 증가 등 몇 가지 핵심 기능에 집중한 모델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 소비자들이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바로 배터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요즘 늦은 결혼이 늘면서 불임 부부가 증가한다는데 정부가 불임 치료 보험을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요. 불임 치료보험은 그 시험관 아기 시술 등 그 불임 여성의 그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난임 여성들은 한 번에 수백만 원씩 하는 그 시험관 시술 비용을 자비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그 시험관 시술 비용을 지원해왔고요. 그 금감원은 또 그 피싱,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비에 대비해서 배상 책임보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간병과 치매 돌봄, 장례 서비스까지 노후를 종합관리해주는 종신건강종합보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의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잘 팔리던 차 2대가 연비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현대차의 산타페 DM R 2.0 EWD 모델과 이 상용차가 생산하는 코란도 스포츠 4WD AT6 모델 두 차량이 지난해 국토부 산하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신고한 공식 연비보다 8.3% 낮은 연료 효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자동차 회사는 연비 측정 방법에 오류를 지적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부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이미 받은 차종이었다는데요. 현대차는 테스트 차량 한 대로 5,000km 주행하고 연비를 측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차량이 길 들려진 6,500km 운행 뒤 측정을 요구하고 상용차는 9,000km 운행 뒤 연비 조사를 주장을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현대차의 산타페 DM 그리고 상용차의 코란도 스포츠 4WD 두 차종이 지난해 자기 인정 적합조사에서 신고한 연비보다 8%에서 10%가량 낮게 연비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인정 적합조사,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네, 먼저 자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만들면 예.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서 성적표만 정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증을 제작사 스스로 하는 거죠. 예. 반면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인증을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인증을 한 뒤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부가 사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6가지의 이 적합조사 방법이 있는데 27번째가 이 연비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 산타페와 코란도 등 13개 차종에 대해서 연비가 과연 제대로 자기 인증이 됐는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8에서 10%까지 이게 부풀리가 됐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예. 그 정확한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산타페 DM R2.0의 연비가 이 리터당 14.4km.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이제 높게 나온 건데 국토부가 막상 이걸 이제 측정을 하니까 연비가 이보다 8.3%가량 낮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같은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조사에서 이 측정을 하니까 신고 연비보다 다소 낮았지만 오차범위 아니다. 이래서 예. 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재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에 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뒷유리창에 동그랗게 연비 효율 표시가 있죠. 예,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연비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법에 의해서 적게끔 돼 있어요. 그게 산업부가 판단해서 판정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증에 들어간 연비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적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 산업부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인증받은 연비를 받아서 적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 인증 적합 조사라는 것을 무작위 표본 축출을 해서 조사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는데 물론 산업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맞아요. 예. 국토부가 무작위로 한번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틀리다라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정부 부처 간에도 안 맞으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으란 말이냐라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방법의 좀 차이에서 이러한 오차는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 발생이 돼서 안 되지만 이게 기계적 오차 또 신차 길들이기 오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도 관련법에서는 이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정해놓은 것이죠. 예, 방금 기계적 오차 그리고 신차 길들이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 검사 기준이 그 양쪽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산업부와 국토부의 어떤 검사 기준을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적은요. 예. 지금 산업부는 이런 연비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험 장비가 없습니다.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국토부는 산하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러한 장비를 갖고 직접 이 연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산업부는 자동차 회사한테 니네가 그럼 신차 길들이기를 해서 갖고 와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국토부는 길들이기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기준에 의해서 길들이기를 해서 연비를 측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럼 신차 길들이기 키로수도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하는 문제는 관련법에는 신차 길들이기는 3,000km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딱 5,500이다, 5,800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6,500, 쌍용차는 9,000 이렇게 제각각 신차 길들이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신차 길들이기도요.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기 차를 길들이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연구기관에서 길들이게 하는 것과는 또 길들이기의 차원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 이 기계적인 부분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코스미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부와 국토부가 이 연비를 한쪽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 것이죠. 예, 이 자동차 매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5,000km 미만에서 연비를 측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동차 새 차가 기름을 많이 먹고 아직까지 엔진이 뭐 제대로 이제 연마가 안 됐을 때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또 한편 이게 아주 최전문가들이 자동차를 아주 승인시켜 놓았을 때 드는 연비와 또 보통 사람들이 사용해서 뭐 10,000km 정도를 뛴 이상의 연비가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딱 정해놓고 누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자동차도 똑같은 날 나온 자도, 우리 인간도 같은 날 1시에 나온 사람도, 같은 형제도, 예를 들어서 성격이 틀리듯이 이걸 어떻게 길들이기를 했느냐, 또 고속도로를 잘 달렸느냐, 아니면 가옥주권의 도로를 달렸느냐에 따라 틀리듯이 그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도 북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인증된 연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작사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신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연비를 나와야 되는데 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렇게 무리하게 연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 차들이 연비 좋은 디젤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정말 무리하게 최적의 길들이기를 해서 산업부에 자료를 냈던 것이고 산업부에는 최적의 길들이기 한 자료를 해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나왔던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은 운전자보다는 국민보다는 자동차 회사의 최적의 길들이기 조건을 좀 수용을 해준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기 전에 정말 최고치가 아닌 최고치에서 운전자들도 사용하면 이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극복을 하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좀 욕심이 앞선 거죠.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신고된 연비하고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연비가 차이가 나는 것 어느 정도로 용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요. 이것은 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마이너스 5로 갈 수 있느냐, 플러스 5로 갈 수 있느냐, 최고치를 따진다면 1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허용 오차는 많은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현대차는 이번에 연비 측정을 차량 한두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표본이 많을수록 좀 더 평균치가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한 대보다는 세 대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앞서도 얘기했듯이 현대자동차는 한 8%예요. 8% 오차가 발생이 됐는데 신차 길들이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3%는 또 극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8%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것이 극복이 돼서 오차 범위 한도래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10%는 굉장히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5% 한도 내에 아무리 신차 길들이기 잘한다 하더라도 들어오기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도 좀 덧붙이고 예, 싶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두 자동차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겠군요. 예, 법적으로 과징금은 10억이에요. 예. 사실 뭐 자동차 회사에서 10억 그러면 정말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건 과징금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보상이 문제인데 사실 이 보상도 그렇게 쉬울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는 외국과 달리 지금 연비와 관련해서 보상 규정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의원 입법으로 만든다는데 이게 뭐 법 만드는 게 또 뭐 자동차 제작사들이 예. 의원 입법으로 그래도 만드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정확하고 정말 신뢰가게끔 연비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예,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소치 올림픽. 네, 그렇습니다. 예, 폐막한 지 이제 이틀째인데 네. 올림픽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외신에서 그런 뉴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치 올림픽만큼 네. 그만큼 이제 후유증이 클 것이다. 네. 러시아 경제가 어려우셨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개막식부터 화려했죠? 개막식이 굉장히 화려해서 물론 화려할 거라고 예측은 됐었죠. 이번에 올림픽을 러시아가 자국의 국력 어떤 위세를 과시하는 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첫 테이프를 개막식이 끊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굉장히 화려한 개막식, 네. 굉장히 거대한 개막식.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올림픽 개막식 하면 그 종합 스타디움에서 하는 개막식을 연상을 하는데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실내구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 하늘에서 자꾸 뭐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예. 바닥에는 지구가 돌아가고 예. 그래서 굉장히 첨단 기법도 많이 동원이 되고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느낀 것은 러시아가 한껏 자신의 과세를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과시하려고 했지만 올림픽 개막식을 보니까 과시할 만한 거리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았다는 느낌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는 보통 러시아를 우리가 서양이지만 상당히 동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적이라 하면 좀 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동양에서 올림픽 이런 걸 하면은 뭔가 좀 일사불란한 그 전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동양보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움직임이 강해서 러시아가 아무리 동양적이긴 해도 여전히 서양은 서양이구나. 그런 걸 이번에 개막식을 보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참 편리하죠. 서구에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서구 쪽으로 들어가고 네. 또 아시아 쪽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시아 쪽으로 올 수가 있고 그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라시아에 다 걸쳐 있죠. 그리고 또 북구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제1위 도시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북구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했던 도시죠. 네. 어떻든 이번에 러시아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훨씬 넘는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올림픽을 해도 괜찮을지 그게 이 베이징 올림픽보다도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온 국력을 기울여서 성대하게 치른 하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소치올림픽에 들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4조 정도. 앞으로 유지비만도 연 2조 정도가 들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만든 그 설비들 틀림없이 이건 엄청난 적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매년 2조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2조라고 연 2조라고 일단 보도는 나왔는데 저도 이게 믿기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뭐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지지율 제고라든가 러시아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잔치를 했다. 러시아에 앞으로 짐을 지웠다. 그런 식의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이제 세계적인 빅 이벤트, 빅 스포츠 이벤트를 해도 이 국가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심지어요. 그리고 올림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가노 동계올림픽도 그랬죠. 나가노 같은 경우에 1998년 이것이 투자비가 한 30조 가까이 29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엄청났군요. 그런데 이게 11조 이상의 적자가 나고 지금도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설비에 지금 연간 200억 정도가 지자체가 이 돈을 부담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일본 그 해당 지자체의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때문에 그 나중에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당할 때 상당히 크게 그 올림픽의 적자가 작용을 했다 그런 말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올림픽을 치를 때 투자비를 한 7조 정도를 들여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알짜로 치렀다. 안정적으로 치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 겨울올림픽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평창 같은 경우에는 유치 당시에 예산이 8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됐다가 지금은 11조 8천억으로 늘어났고. 그럼 3조가 늘었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 한 번 치르고 또 지자체가 파산 지경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지금부터 잘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 알펜시아가 그 적자 공기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팔려고 내놨거든요. 이 정말 참 머리가 아픕니다. 우선 그것도 그렇고 이 평창을 위해서 만드는 고속철도 이것이 과연 투자비가 투자에 비해서 앞으로 그만큼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창올림픽 준비하는데 우선 화려한 것보다는 좀 그 뒤를 위해서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최대한의 자린고비 정신으로
잘림복이 동계올림픽 맞습니다. 또 예. 인천 아시안 게임 둘 다 미국 사람들 동계올림픽 7조 3천억 요 정도의 정신으로 우리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소련이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번에 그 소치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들 국력을 자랑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소망을 하던 성과를 이뤄냈죠.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 금메달 13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안현수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그 김연아에서 뺏어간 것이고 4개가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희생양이라기보다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창출해낸 금메달이에요. 예,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요번에 러시아의 영웅으로 떠오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귀화해간 선수고 또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은 러시아의 금메달이 사실은 한국의 것을 희생했다라고 미국의 언론인이 쓰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또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안현수에서 시작해서 김연아에서 끝났다. 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한국인 안현수 빅토르 안이 거의 국가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국일에 아마 러시아에서 까레이스키 우리 한국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아진 시점이 아닌가. 러시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칭으로 빅토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니까 빅토르가 까레이스키 2명의 이름이었죠. 과거에 빅토르 최가 있었고 가수였죠. 락밴드를 했던 가수. 그리고 지금 쇼트트랙을 타는 빅토르 안. 그래서 그게 러시아의 일반적인 애칭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지금 소트니코바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악플을 달고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모처럼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악플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소트리코파가 이게 그 금메달로 결정된 뒤에 취한 은행이 우리 그 네티즌들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죠. 마치 자기가 그 김연아를 실력으로 압도한 듯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김연아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무리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행동이라든지 심지어 이 시상대에서 동메달 선수와는 그 아주 친밀감을 표시하면서도 이 김연아에게는 거의 악수만 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력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한눈에 봐도 사실은 모자라니까. 갈라쇼에서 보았듯이 이 망신살이 뻗치긴 뻗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4년 후에 평창올림픽 참가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게 대해서 확답조차 못하고 아마 오히려 지금 소트니코파는 엄청난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겁니다. 곧 다가오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아직 어린 나이니까 여러 국제대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예, 어떻든 지금 이번 그 소치 올림픽 제일 처음에 개막식 때 이 5륜기가 4륜기가 되어버리는 그것으로 시작됐고 또 두 번째 날씨가 그렇게 더웠다면서요. 예, 날씨가 거의 한 18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이 녹을까봐 그래서 그 봅슬레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얼음이 물러져서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 다 봅슬레이 날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날을 다양하게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그 날을 또 교체도 못하고 경기를 했다는 아픈 쓸쓸한 사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소치 올림픽이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사치 올림픽이다 아니면 지나치게 이 우리나라 피겨 올림픽 금메달을 뺏어간 것과 같은 우악스러운 편파 판정 때문에 수치 올림픽이다. 이런 식의 평가도 외부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이렇게 개발 도상에 있고 뭔가 이제 막 그 어떤 조금 이 안 좋은 처지에서 벗어났으며 그리고 어떤 독재자가 있고 이런 나라들은 항상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자기네
이 사정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데 조금 무리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도 좀 망신스러웠던지 앞으로 우리는 귀하 선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이제 김연아 선수에 대한 판정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소치 올림픽은 금메달 하나 얻는 덕보다는 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 매체가 지금 그것에 호주 일간지에서는 완전히 뭐 도둑 맞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매체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도를 안 하는데 호주 일간지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뭐 미국의 MBC에서는 뭐 김연아 선수한테 바치는 시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그랬죠.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가 이번 확실히 망신을 크게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소트리코파의 금메달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수많은 매체 중에서 한 2개 매체, 한 2개의 칼럼 정도만 소트리코파를 비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판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자 피겨 싱글에 있어서 우상이고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카트리나 비트와 미셸 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김연아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완전 두둔이죠. 카트리나 비트는 처음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2연패를 한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김연아 선수를 정식으로 가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게 뭐 대회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상당히 강하게 반발한 건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이 안현수 선수 때문에 우리 그 빙상 연맹이 난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번에 상당히 특별한 현상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래 기존에 항상 나왔던 것이 국가주의,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외국으로 간 선수를 응원을 할 리가 없는데 배신자라며 욕을 해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안현수 선수를 응원하는 정말 특별한 현상이 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탈국가주의적인 경향이 이번 올림픽 때 나타났다.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기를 굉장히 염원을 했는데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래서 안현수 선수를 응원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금메달을 따다 주지 못한 빙산연맹은 굉장한 질타를 받으면서 조금 과도할 정도로 거의 뭐 네티즌의 공적이며 무슨 국가 역적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좀 과도하게 비판을 받지 않았나. 이번에 금메달을 못 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메달을 우리한테 안겨줬고 빙상연맹이 한국의 쇼트트랙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준 공이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메달을 못 땄다고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의 일종의 그 냄비 기질이 아니었을까. 이게 또 다른 금메달 지상주의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대표 선수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이 병역 의무를 못한 사람을 우선 뽑으려 들고 그것 때문에 로비가 벌어지고 하는 것. 이게 비단 이게 빙상 이 한 종목이 아니고 수많은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남자들 종목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말 야구부터 시작해서 뭐 축구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메달 아니라 금메달보다 더한 것을 따오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조리가 없어지겠죠. 문자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조국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병역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컬링 같은 비인기 종목이 또 각광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컬링 요번에 걸그룹
걸스데이를 패러디해서 컬링팀을 컬스데이라고 할 정도로 재미있는 얘기네요. 네, 예. 컬스데이 거의 동계올림픽의 아이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식으로 비인기 종목이 인기를 끌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주목과 지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향후에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보다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해야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또 체면이 서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징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또 쇼트트랙이나 뭐 하는 쇼트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은. 그렇죠. 피겨는 사실 지금 좀 어려워졌고. 김연아 선수 복귀를 시켜야 됩니까? 글쎄 정말 참 난감해지더라고요. 네. 김혜진 선수 같은 선수가 빨리 좀 기량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예. 어떻든 우리가 이번에 내심 기대했던 금메달 숫자는 7개, 8개 정도였는데 예, 금메달 3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예, 여자 선수들은 이 쇼트트랙에서도 이관왕이 나오고 또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예, 그래도 우리 한국 여성의 강인함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매체들이 야, 한국 여자는 역시 강하다. 한국 여자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이기는 DNA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데 너무 이번 동계올림픽만 이제 언론 매체들이 부각을 시키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이전 올림픽들을 보면 어떤 올림픽 때는 남자들이 메달을 더 많이 따고 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메달을 더 많이 따고 이렇게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우리나라에서 여자들만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중력이라든가 정신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은가 그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멘탈 스포츠,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강하게 경기력을 좌우하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골프하고 양궁이죠. 양궁이죠. 네, 그런데 골프 양궁에서 한국 여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여성이 신체적 능력은 어떨지 몰라도 정신력만큼은 확실히 세계 최고 아닌가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맞습니다. 이 여자 농구나 여자 배구가 세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골프나 양궁이 세계 최고인 것을 보면 역시 맞습니다. 멘탈이 대단히 강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도 평소 생각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한편 이 점은 좀 서술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뭐 금메달 뭐 종목 이런데 무관심하다가 올림픽만 열리면 다들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동계 스포츠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평소에 야구 정도나 보고 이런 건 사실 축구 경기만 해도 평소에 관중 별로 안 차는데 그런데 4년에 한 번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막 역적 취급을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타를 하려면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좀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피겨 종목에 거의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겨에서 메달이 안 나왔을 때 실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만 하더라도 개인 링크가 2개나 있다고 하는데 개인 전용 링크가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개인 전용 링크는 당연히 없고 피겨 종목을 위한 링크조차도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메달을 바라며 그리고 국제 규모의 실내 스케이트장도 우리나라에 태능에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을 질타하고 뭐 빙산연맹을 질타하고 이것 자체가 좀 우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올림픽, 뭐 평창올림픽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여러 종목 선수들이 보다 조금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이 그 대화 제일 끝에는 역시 또 이 슬픈 얘기로 또 결말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예, 젊은 문화평론가죠. 하재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일단 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간이 커야 합니다. 어지간한 망신은 견딜 강심장도 갖춰야 합니다. 장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힘있는 자리에 가려면 본인은 물론 아내와 아들, 딸, 신인 척까지 이 잡듯이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은 분들은 공직을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경쟁을 겪고 온 우리 사회에서 과연 틀어서 먼저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식의 청문회는 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맡을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했는지, 기본적인 준법 정치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남에게는 엄격한 우리 국회의원들, 정작 자신들이 소득세 납부액과 산출 근거는 개인정보라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가 세금 제대로 냈는지 청문회에서 따지는 것처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따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